자, 여러분 이제 2번 문제부터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추론 문제예요. 추론한 내용인데 사실 문법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 베이스 없이 그냥 한번 이거를 풀어본다 생각해 볼게요. 자, 밤하늘은 밤과 하늘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이처럼 어휘 의미를 띤 요소끼리 결합한 단어를 합성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한 문장 읽었는데 벌써 힘들어. 합성어? 뭐라고? 단어를 이루는데 어휘 의미가 있다고? 벌써 용어들이 복잡해지면서 여기 끝까지 다 읽고 문제 푸는데 이게 지금 한 문단이에요. 심지어 다음 문단이 또 있어요. 다 읽고 밑에서 찾는 게 약간 불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싹 들죠. 그래서 문법 문제는 아무리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론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 풀기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되게 천천히 풀면 한 20분 투자하거나 15분 그 정도 투자하면 풀 수 있어. 근데 15분이면 1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한 문제만 갖고 분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어차피 이론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밤하늘은 밤과 하늘이 결합하여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데 어휘 의미, 한마디로 단어의 의미를 가진 애들끼리 결합한 게 뭐라고? 합성어라고 부른대요. 합성어의 정의가 나왔네요. 합성어란 이런 것이야. 어떤 것? 어휘 의미, 즉 단어 의미를 가진 애들이 모인 게 합성어야. 합성어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합성어의 품사에 따라 합성 명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 등으로 나누기도 하고 합성의 절차, 그러니까 합성의 방법이 국어의 정상적인 단어 배열법을 따르는지 여부에 따라 통사, 비통사로 나누기도 한다. 갈래가 되게 많네요. 자, 또 구성 요소 간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로 나누기도 한다. 자, 이거를 단순히 그냥 여기까지만 읽었다 하면, 그냥 독해의 방법으로 이걸 읽었다 하면 일단 여기 개념 나왔구나, 합성어가 이거구나, 합성어의 종류가 되게 많구나, 이런 합성어, 요런 합성어, 요런 합성어가 있구나 정도만 딱 체크를 하면서 읽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단락을 가니까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여러분 이게 완전 수능 유형인데요. 수능에서는 학생들이 물론 문법 공부도 하고 가지만 어쨌거나 수능 문제 유형은 꼭 예를 들어줘요. 왜냐하면 위의 개념만으로는 충분치 않잖아요. 진짜 문법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걸 읽었어. 그러면 오래 걸리겠지만 시간을 떠나서 일단 앞에서 설명한 개념과 이 종류에 대해서 예를 들어줘야 이게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합성어구나, 이게 문법 배열 방식이구나, 이게 어긋나는 거구나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를 줍니다. 자, 보시면 합성명사의 예를 보자. 강산은 명사 강산으로, 젊은 이는 관형사형과 명사 젊은과 이로, 덮밥은 용언의 어간 덮과 명사 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용언의 어간은 아까 1번 문제 할 때 미리 알려드렸죠. 용언, 동사, 형용사,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어간, 활용, 모양을 바꿀 때 안 바뀌는 앞쪽. 그럼 덮은 덮다의 덮, 어간이네요. 그죠? 그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네요. 자, 명사끼리의 결합, 강산. 용언의 관형사형과 명사의 결합, 젊은이. 같은 경우는 문장 구성에서 흔히 나타나는 단어 배열법으로 이들을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 용언의 어간과 명사의 결합. 자, 어간 뒤에 명사가 붙으면 국어 문장 구성에 없는 단어 배열법, 즉 국어에 흔치 않은 배열법. 한마디로 국어의 일반적인 공식이 아닌 거. 이런 유형을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자, 강사는 두 성분의 관계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대등합성어. 자, 그럼 두 성분이 강하고 산인데 얘네가 대등하다는 게 또 뭐야? 사실은 여기까지 다 읽어도 대등하다는 걸 완벽하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뭐가 대등한 거야? 그래서 이제 문법 지식이 필요한데요. 자, 일단 대등합성어란 합쳐진 이 단어들이 의미를 해석했을 때 and로 의미가 A and B로 해석되는 애들이 대등합성어예요. A and B. 근데 밑에 보니까 어때요? 젊은이나 덮밥은 앞성분이 뒷성분을 수식, 수식 관계면 종속이라고 하는구나. 수식 관계면. 자, 그럼 강산은 진짜 강 앤드 산이니까 대등이 맞네요.
근데 젊은이는 이가 사람이야.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젊은 사람? 진짜 수식이네요. 여러분 수식이 뭐예요? 자세한 설명이요. 젊은이에서 젊은이 왜 수식어입니까? 이라는 걸 수식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요. 이는 인데 어떠니? 젊은이. 밥은 밥인데 어떤 밥? 덮은 밥, 덮밥 이런 식으로요. 앞에 게 뒷말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수식어라고요. 종속합성어. 자,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나? 1번. 아버지의 형을 이르는 큰아버지는 종속합성어이다. 방금 종속합성어는 수식관계라고 했어요. 그러면 큰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수식관계가 맞나요? 네. 크다, 크고, 크니, 큰. 앞에서 우리가 본 아까 젊은 이처럼, 어떤 이처럼, 어떤 아버지, 그죠? 그래서 큰 아버지는 종속합성어가 맞겠네요. 그 다음 2번, 흰 머리는 용언의 간에 명사가 결합했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흰이 어간이고 머리가 명사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흰다가 있어요. 흰다? 흰다여야 흰이 어간이지. 흰다? 저거 흰다예요, 흰다? 흰다예요, 희다예요? 희다에서 온 말이지. 흰다라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거. 선생님 흰다. 머리가 흰다 쓰지 않나요? 네, 써요. 그런데 여러분, 자, 뭐뭐다로 끝나는 말, 제가 이야기한 뭐뭐다로 끝나는 말은 기본형이라는 건데요. 기본형, 용언의 기본형이라는 건데요. 얘는 조건이 있습니다. 시제, 높임, 다 제외한 형태. 자, 내가 너 때문에 머리가 흰다도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근데 저 흰다는 기본형이 아니라 너 때문에 흰다는 진행형이잖아. 너 때문에 머리가 희고 있다 이거 아니야, 흰다. 그럼 이 니은은 시제 용도예요. 그래서 시제를 제외해야 기본형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시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희는 시제로도 쓰이면서 동시에 또 뭐야? 뒤에 있는 머리라는 말을 수식하기 위해서 크다가 큰 돼서 여러분 아까 크다가 큰 니은 붙여서 큰 되면서 아버지와 수식관계를 이룬다며요? 그러면 희다도 흰 되면서 머리와 수식관계를 이룬다면 똑같이 기본형의 간에 니은 붙인 거죠. 그죠? 이 니은은 시제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관형, 사형, 어미라고 해서 자 문법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죠. 나중에 다 배우실 건데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용언을 이야기했으니까 아까 용언에서 앞부분이 어간, 뒷부분이 어미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안 변하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 이 어미가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 어미의 종류 중에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있어요. 한국어에는 어미의 종류 중에 관형사형 어미라는 게 있어. 방금 우리 본문에서도 읽었거든요. 관형사형. 자, 관형사형 어미는 뭐냐면 자, 관형사라는 품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관형사형 어미다. 그 무슨 말이냐면 명사 수식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어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자 돌림은 아까 뭐라고 했더라? 품사. 사자 돌림은 품사. 한국어에는 그럼 관형사라는 품사가 있구나. 그런데 그 관형사라는 품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구나. 근데 관형사라는 품사가 아니라 동사나 형용사도 관형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가 있구나. 다시. 자, 품사 중에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품사인데 꼭 관형사가 아니고 동사, 형용사라도 관형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미가 존재하는구나.
그 어미는 4개밖에 없어서 그냥 외우시면 끝납니다. 한국어의 관형사형 어미는 4개밖에 없어요. 자, 니은이나 은, 리을이나 을, 는, 던 4개밖에 없어요. 자, 니은이나 은은 동일한 거예요. 리을이나 을, 은 동일한 거예요. 왜 이게 동일합니까? 해볼게요. 보다, 먹다. 자, 보다 뒤에는요, 니은 어미를 그냥 붙여서 본이라고 해요. 그런데 먹다 뒤에는 니은만 붙이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으자까지 붙여줘야 먹은이 됩니다. 즉, 보다의 보 뒤에는 니은 어미를 붙일 수 있지만 먹다의 먹 뒤에는 니은 어미를 붙일 수 없어. 왜? 받침 있는 말들은 항상 뒤에 자, 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붙게 되는데 이 으가 뭐냐면 매, 개, 모, 이라는 거예요. 와. 자, 다시 앞에 가니 받침을 가지면 앞에 가니 먹다의 먹처럼 받침을 가지면 자음 하나로 이루어진 어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먹, 니은 이상하잖아요. 먹, 리을 이상하잖아요. 근데 보다의 보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보, 니은 하면 합쳐서 본 하면 되잖아요. 보, 리을 하면 합쳐서 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받침 없는 어간들은 자음 하나짜리 어미도 쓸 수 있지만 어미 중에 자음 하나짜리가 있는 거예요. 어미도 쓸 수 있지만 받침 있는 애들은 자음 하나짜리 어미를 못 써요. 그래서 이걸 쓸 수 있도록 매개모음 을을 집어넣어 줍니다. 매개모음은 문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받침 뒤에 안 이어지는 자음을 이어주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다. 뜻 해석하고도 상관없고요. 니은하고 은하고 문법적으로 다르냐? 아니요. 완전 똑같습니다. 그냥 받침 있을 때는 은, 받침 없을 때는 니은일 뿐이지 문법적으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되게 기초적인 거지만 수업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제대로 안 되면 내내 시험 볼 때까지도 질문 안 해. 근데 혼자 맨날 생각하고 있어. 여기는 이게 의가 뭐야? 너무 기본적인 건데 기본적인 걸 기본 단계에서 놓쳐버리면 나중에 자기도 민망한 거야. 물어봐도 돼요. 언제든지 물어봐도 되는데 스스로 민망해 하더라고. 내가 이제 문풀까지 왔는데 이거 좀 내가 모르긴 한데 이게 너무 쉬운 것 같아. 혼자서 못 물어보겠어. 이런 사람도 있어. 물어보세요. 근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별 차이 없고요. 매개모음입니다. 받침 있는 말 뒤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얘네 둘이 똑같고 는, 덤까지 4개. 이게 관형사형 어미. 그러면 히다의 히 어간 뒤에 니은이 붙은 것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군요. 크다의 크 뒤에 니은이 붙은 것은 큰 관형사형 어미가 붙은 거군요. 그러면 여기서 방금 배웠으니까 관형사형 어미는 왜 쓴다고요? 명사를 수식하려고요. 그 말은 관형사형 어미가 붙으면 뒤에는 항상 수식할 명사가 온다는 뜻이겠군요. 네, 맞아요. 관형사는 명사 수식밖에 안 합니다. 따라서 관형사는 무조건 명사 수식이 이 아이의 존재 이유예요. 따라서 관형사나 관형사형 어미가 나왔다는 건 반드시 명사를 수식하겠다는 뜻입니다.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놓여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흰머리의 머리가 명사구나. 그래서 큰아버지, 아버지 명사가 놓였던 거구나. 관형형 어미가 붙었기 때문에 그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2번은 X가 되겠네요. 왜요? 여러분 지금 확인했지만 기본형의 어간은 히고요. 니은은 어미이기 때문에 관형사형 어미이기 때문에 얘는 어간 뒤에 명사가 붙은 게 아니고요. 용언의 관형 사형 뒤에 명사가 붙은 겁니다. 자, 용언의 관형사형이란 여러분이 지금 배운 용언의 관형형 어미가 붙은 형태를 말합니다. 용언의 관형사형 어미 니은, 리을, 는, 던을 붙이면 그것을 용언의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용언에 니은, 리을, 는, 던 관형형 어미를 붙이면 그것을 관형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X. 그럼 3번 늙은 이는 일단 늙은 이는 늙다에
은을 붙여서 늑다의 은. 여러분 이 은도 무슨 어미? 방금 배웠어. 관형사형 어미. 그러면 늙은 뒤에는 명사가 오겠죠? 명사 수식해야 되니까 네, 사람을 가리키는 이는 명사입니다. 수식 관계네요. 늙은 이. 그죠? 그래서 늑다와 그 다음에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어미 두 개가 단어 두 개가 합쳐져서 그죠? 의미 요소 두 개가 합쳐져서 얘가 단어를 만들었군요. 근데 좀 더 우리가 배운 걸 적용해 보면 저 아이 역시 1번의 큰아버지처럼 관형사형 뒤에 명사가 붙은 그죠? 그래서 합성어가 되겠군요. 자, 그다음에 4번이요. 자, 동사 먹다의 어간 먹과 명사 거리가 결합해서 먹거리가 되면 얘는 비동사적 합성어이다. 맞나요? 아까 위에 두 번째 단락에서 덮밥 설명할 때 자, 명사끼리의 결합, 용언 관형사형 플러스 명사는 다 흔히 있는 단어 배열법인 통사적 합성어지만 반면 어간의 명사가 결합하면 비통사적 합성어이다라고 위에 나왔죠? 두 번째 단락에. 그래서 어간 뒤에 바로 명사가 붙은 것은 비통사기 때문에 먹다의 먹 뒤에 바로 명사가 붙으면 비통사적 합성어가 맞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것도 어때요? 이 이론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어야 사실은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자, 이 파트는 역시나 수능에서도 되게 자주 다루는 문법 파트라서 우리 시험에서도 합성어, 파생어 파트는 아마 잘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합성어, 파생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법 파트를 우리는 단어의 형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단어의 형성에서 여러분은 단어의 종류,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습니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어요. 합성어는 지금 우리가 배웠어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도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대등합성어, 종속합성어로도 나눠지네요. 그렇죠? 이런 설명이 아까 본문에 있었던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만난, 제시문에서 만난 내용이 이 단어의 형성 파트에서 이렇게 정리되는 파트 중에 합성어 파트만 잘라서 지금 설명해주고 문제를 풀어보시오 출제가 된 겁니다. 자, 통사는 아까 뭐였죠? 한국어의 일반적인 단어 배열법, 즉 일반적인 한국어의 문장 순서, 어순을 따라서 만든 게 통사고요. 일반적인 어순에서 어긋나는 한마디로 한국어를 기준으로 비문법적으로 어순을 안 지키고 만든 합성어가 비통사적 합성어인 거예요. 왜? 어간 뒤에는 어미가 와야 맞는 건데 이론상 어간 뒤에 명사가 오면 와 완전 문법 어긋났죠? 그래서 비통사였던 거예요. 자, 그런데 관형형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아까 관형형 뒤에 명사 왔죠? 그래서 다 통사적 합성어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석했을 때 대등은 뭐라고요? 서로 and로 해석되는 거 앞뒤가. 얘는 종속은 수식 관계로 형성되는 거. 이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어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여러분한테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자, 파생어는 뜻 있는 말. 자, 어근은 뜻을 가진 덩어리예요. 뜻 가진 덩어리에 접사라는 문법 요소가 붙어서 형성되는 걸 파생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능에서도 파생어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접사는 100% 암기거든요. 100% 암기거든요. 암기형 문제를 지양하잖아. 수능이든 우리 시험이든 앞으로. 수능은 계속 암기형을 지양한다고 해왔고 그래서 파생어 문제를 잘 안 내고 합성어 문제를 주로 많이 냅니다. 암기하는 건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접사는 수능에서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나중에 기본 접사는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사라는 아이가 들어있는 파생어라는 단어의 갈래도 복합어에 들어갑니다.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 우리는 그중에 요걸 봤다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1번, 2번에 다 모아봤자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간, 어미, 활용, 관형형, 어미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계속 나올 거거든요, 문법 할 때.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하세요. 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문법 문제예요. 자, 3번은 높임법이라는 역시나 아주 시험에 잘 등장하는 파트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지문에서는 직접 존경, 간접 존경이라는 말로 바꿨었네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의 사례. 자, 존경 표현에는 주어 명사구를 직접 존경하는 직접 존경과 존경 대상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인물이나 사물 등을 높이는 간접 존경이 있다. 자, 전자, 직접 존경의 예로는 할머니는 직접 용돈을 마련하신다를 들 수 있고, 후자, 간접 존경의 예로는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다를 들 수 있다. 자, 전자, 직접 존경에서 용돈을 마련하는 행위의 주어가 할머님으로, 자, 주어가 할머님으로 마련한다가 아니라 마련하신다를 쓴다. 지금 무슨 말이야? 주어를, 그 문장의 주어를 직접 높여서 직접 존경이라는 거예요. 마련하는 주어가 할머니가 직접 마련하시잖아. 그러니까 직접 주어를 높이는 직접 존경. 그런데 간접 존경, 후자는 용돈이 주어야. 왜? 할머니가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다니까. 없다. 무엇이? 용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돈이 주어죠? 근데 할머니와 용돈은 긴밀한 관련. 왜? 할머니의 용돈이니까. 남의 돈이 아니라 할머니 돈이잖아. 그러니까 할머니랑 긴밀한 관련을 갖죠. 그러니까 할머니랑 긴밀한 관련을 가진 사물이라서 없다가 아니라 없으시다라는 간접 표현을 쓴 것이다. 간접 높임을 쓴 것이다. 이걸 현장에서 배경 지식 전혀 없이 그냥 읽고 1번에서 4번을 찾기란 역시 오래 걸리거나 어렵습니다. 자, 높임법은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 상대, 객체, 높임 표현. 여기서는 높임을 지금 존경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낯선 용어예요. 사실 기존에 존경이라는 말로 문제를 출제한 적은 없어요. 높임이라고 했는데 존경이라고 나왔네요. 어쨌거나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우리 요 제시문에서는 주체 높임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체 높임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주체 높임은 다시 종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높임법이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이유는 우리 일상에서 높임은 아직도 활발하게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너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실용적인 진짜 우리 실생활에서 너무너무 밀접하게 늘 관련 있게 쓰이는 문법이라서 자주 나옵니다. 자, 직접 높임은 주어 자체를 높이는 거예요. 간접 높임은 주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 자, 주어의 신체 일부분, 주어 자체 전부가 아니라 신체 일부분. 그 다음에 소유한 물건. 그럼 아까 용돈 같은 경우는 할머니의 소유물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족, 그 사람의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럼 이것들은 다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자체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사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상을 높이는 것이 간접 높임입니다. 그 얘기예요, 본문에서. 그러면 아까 직접 존경의 예문으로 나왔던 게 할머니는 용돈이 처음에 나왔던 게 뭐였죠? 할머니는 직접 용돈을 마련하신다. 그 문장에 마련하시다의 주어는 할머니 자체잖아요. 할머니의 팔이 따로 마련하진 않잖아. 그죠? 할머니 자체가 마련하기 때문에 그건 직접 높임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존경? 그런데 할머니는 용돈이 없으시다는 할머니가 없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있지, 우리 집에. 우리 집에 있는 할머니가 용돈이 없는 거야.
따라서 없다의 주어는 할머니가 없는 게 아니라 용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용돈은 할머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유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간접 높임으로 가서 용돈이 없으시다의 없으시다는 간접 높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1번에서 4번 답을 찾을 때는 그 해당 서술어, 즉 해당 높임말이 주어 자체를 전부 높였는가? 주어의 일부분이나 소유물, 신체처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높이고 있는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네요. 자, 1번 문장. 고모는 자식이 5이나 있으시다. 자, 시자가 있으시다에 붙었어요. 자, 지금 있으시다는 정확하게는 고모가 뭐가 있다는 거죠? 고모가 있는 게 아니죠. 고모가 있다가 아니라 고모가 자식이 있다. 정확하게는 고모가 소유했어, 자식을. 그런 의미잖아요. 따라서 저기에 있다라는 건 고모가 있는 게 아니라 고모의 자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것은 그럼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간접이겠죠? 고모의 가족. 그죠? 고모 자체가 아니니까요. 간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할머니는 다리가 아프셔서 시가 붙었네요. 아프시다. 자, 다니시다도 있네요. 높임이 2번 들어갔어요. 시자가 붙으면 다 여러분 주체 높임에서는 시 있죠. 시 뭐뭐 하시다의 시. 이거 붙으면 전부 주체예요. 서술어에 시 붙잖아요. 전부 주체 높임이에요. 시 붙은 말 찾으시면 다 주체 높임입니다. 말을 바꾸면 시가 들어가지 않은 서술어는 주체 높임이 아니에요. 한국어의 주체 높임은 무조건 서술어에 시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장에 시를 보고 주체 높임 중에 간접이라고 한 거고요. 2번 문장도 시를 보고 아프시다와 다니시다 둘 다 주체 높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이때 간접인지 직접인지 볼게요. 자, 아픈 건 할머니 전체가 아픕니까? 할머니의 신체 일부가 아픕니까? 신체 일부네요. 그럼 신체 일부면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이에요. 얘는 간접입니다. 자, 다니는 건 할머니 자체예요? 아니면 할머니의 다리예요? 할머니 자체가 다니시는 거죠? 네, 이건 직접 높임. (3번) 언니는 아버지가 너무 건강을 염려하신다. 자, 여기 하시다. 자, 염려하신다. 누가요?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 자체가 염려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직접입니다. 아버지의 신체 일부가 아니잖아. 혹은 아버지의 소유물이 아니잖아. 그냥 아버지 자체가 염려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네요. 4번은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수염이 많으셨다고 들었다. 자, 시 여기 들어있네. 많으시다. 자, 할아버지가 많으신 거예요? 수염이 많으신 거예요? 네, 수염이죠. 정확하게는. 수염은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니까 간접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 간접 높임, 직접 높임 전혀 모르셨던 분들은 이거 좀 되게 뭐야, 뭘 찾으라는 거야 아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냥 하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드디어 이제 빈칸 채우기. 독해 문제가 나올 건데요. 우리 시험에 등장하는 네모 채우기, 빈칸 채우기 문제는요. 대부분은 앞에 나와 있는 거 거의 그대로 뒤에 들어가는 거라 여러분이 말 그대로 체크만 잘 해주시면 금방금방 들어갈 수 있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니까 선지를 살짝 먼저 컨닝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대략 어떤 단어들을 찾는 건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때 약간 내비게이션 같은 거야. 선지를 먼저 보는 것은 내비를 먼저 찍어보고 어떤 경로로 가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한 다음에 시동 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선지를 컨닝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는 진짜 빠르게 한번 보라고. 그걸 막 천천히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시간이 없잖아. 그냥 빠르게 문제의 현실성, 세계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 이런 거 무슨 현실성이 들어가는 칸들이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본문을 딱 읽을 때 문제의 현실성, 세계의 현실성 본문에 나와.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이거 체크 잘하고 개념 잘 알아둬야 되겠다. 어차피 이 개념을 알아야 밑에 네모를 채울 수 있겠구나 느낌이 딱 오죠. 그래서 선지를 먼저 빠르게 봐야 어떤 방향에 맞춰서 읽을지가 금방 결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는 선지를 컨닝했더니 문제의 현실성, 뭐 해결의 현실성 이런 게 나왔어. 자, 그럼 바로 볼게요. 소설과 현실의 관계를 온당하게 살피기 위해 세계의 현실성, 문제의 현실성, 해결의 현실성을 구별해야 된다. 선지에 나온 단어가 여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느낌이 오죠. 그럼 얘네에 대해서 어차피 본문에서 설명하겠구나. 그럼 나는 그 설명을 잘 읽고 밑에 네모에 어울리는 애들 순서대로 그냥 넣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특히 이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도려내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중에 한 부분을 도려내어 무대로 삼는 게 세계의 현실성이다. 어차피 새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개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 세계 안에 인간이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 고투하면서 당대의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 볼 만한 의제를 산출해낼 때, 말이 어렵지만 당대의 공론장, 즉 그 시대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충분히 이야기해 볼 만한 주제를 뽑아내는 것이 문제의 현실성. 이렇게 해야 문제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했으니까 문제의 현실성이란 무엇이다? 바로 당대 사람들끼리 같이 충분히 논의해 볼 만한 주요 주제를 뽑아내는 거. 그것이 문제의 현실성이구나. 자, 그 다음 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화하고 있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들면서, 여러분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의 좌표를 흔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흔든다? 가능 불가능의 좌표를 흔든다라면 가능 불가능의 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흔드니까 지키지 않고 막 흔들리는 걸 우리는 한자로는 동요라고 말하고요. 동요는 무너지기 직전이 동요예요. 흔들다 보면 무너집니다. 따라서 흔든다는 건 거부하다 혹은 좌표를 흔들다, 거부하다 혹은 뭐 할까? 거부하다가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흔든다는 건 거부한다. 이런 특정한 선택지를 제출할 때 해결의 현실성이 확보된다. 그럼 해결의 현실성은 가능 불가능을 거부하는, 즉 원래 가능 불가능 것의 좌표를 흔든다는 건 원래의 틀을 거부한다는 거죠. 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불가능한 것을 거부하고, 왜 불가능해? 나 할 거야. 가능해? 싫어? 난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기존에 원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흔드는 거, 거부하는 게 흔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회가 완강하게 구조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흔드는 거, 이것이 바로 뭐다? 해결의 현실성이다. 자, 그럼 이제 다 개념 알았으니까 밑에 두 번째 단락에 네모를 한번 채워보죠. 최인훈의 광장. 밀실과 광장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남이냐 북이냐라는 민감한 주제를 격화된 이념 대립의 공론장에 던짐으로써 무엇을 확보하였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읽은 것 중에 공론화하고 함께 주제를 뽑아낸다 그런 말 있었죠? 어디 있었죠? 위에 첫 번째 단락에? 아까 어디 있었습니까? 자기를 둘러싼 세계와 고투하면서 당대 공론장에서 기꺼이 논의해 볼 만한 의제를 산출하는 문제의 현실성, 여기 있죠? 네, 요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문제의 현실성. 자, 그 다음 니은 볼게요. 자, 작품의 시공간으로 당시 남한과 북한을 소설적 세계로 선택함으로써 아까 시공간 있었는데, 시공간. 그래서 남한과 북한을 선택하여 보편성과 분단체제의 특수성을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즉 남한과 북한이라는 실제 시공간을 선택했다. 아까 우리 위에 읽은 것 중에 시공간, 입체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가져다가
다룬 거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앞에 첫 번째 단락 어디 있었죠? 여기 입체적인 시공간에서 특히 의미 있는 한 부분을 남과 북을 도려내요. 그것을 무대로 삼으면 뭐다? 세계의 현실성 있네요. 그래서 니은은 세계의 현실성이라고 해야 돼요. 그럼 당연히 디귿은 뭐 읽을 필요 없이 시험장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읽을 필요 없이 앞에 두 개 나왔으니까 끝에는 나머지 한 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 문제 두 번째 세 개 1번이 답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는 해결의 현실성 해야 되니까 답은 1번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와. 자, 여러분 5번 문제 풀 때 어떠셨어요? 자, 5번은 여러분 진짜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 사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5번 문제 딱 보니까 공시 만만치 않은데 이런 문제를 낸다고? 자, 5번 문제처럼 약간 막막할 수 있는 문제가 여러분 뒤쪽에 있는 12번 문제였나요? 전제. 그렇죠. 12번 문제였죠. 이런 것들. 사실 얘네들은 공식을 알면 되게 쉬워요. 공식이 있어요. 참, 거짓 구별하는 혹은 참인 문장 선별에는 공식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 이런 논리 독해도 되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 아까 우리 올바른 문장 그 자료 드린 거의 맨 뒷부분에 독해 참인 명제와 진술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명제, 진술 다 같은 말이에요. 자, 뭐뭐는 뭐뭐다처럼 그냥 어떤 사실을 다루고 있는 문장을 명제 혹은 진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명제는 항상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형식이에요. 뭐뭐이면 뭐뭐이다의 형식입니다. 항상 명제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냥 공식으로 만들 때 P이면 Q이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명제의 형태는 다 P이면 Q이다예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P이면 Q이다. 그냥 일반적인 사실을 다루는 명제, 진술은 다 그렇습니다. P이면 Q이다. 근데 이제 이때부터 공식이 필요해요. 이 P이면 Q이다 누구나가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그럼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해서 P는 뭐예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Q가 되겠죠? 뭐뭐이면 뭐뭐이다 해서 앞부분을 P로 두고 뒷부분을 Q로 둔다고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를 우리가 표시를 해요. 그럼 여기까지 요건 그냥 이제 일반화된 문장을 그렇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공식이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역, 이, 대우가 있죠. 자, 역이라는 건 그냥 두 개를 바꾼 겁니다. 위치를 바꾼 게 역이에요. P이면 Q이다인데 순서를 바꿔서 Q이면 P이다 하는 게 역이에요. 명제의 역은 Q이면 P이다. 자, 그 다음에 이라는 게 있어요. 명제 이. 자, 이는 이 명제를 부정한 거예요. 명제를 부정한 거. 단순히 명제의 순서를 바꾸면 역으로 바꿨다. 역순이다 해서 역이고요. 역순했으니까 순서를 바꿨으니까 역이고요. 근데 이는 뭐냐? 명제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럼 P이면 Q이다의 부정은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겠죠? 그게 이예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표시할 때는 이렇게 요 표시를 해서 물결 표시를 써요. 그럼 이게 not P. P가 아니면 not Q. Q도 아니다. 일반적인 명제의 공식이에요. 자, P이면 Q이다. 역은 Q이면 P이다. 이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자, 대우가 있어요. 명제 대우. 자, 대우는 역을 한 다음에 부정하는 거예요. 역을 만든 다음에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의 부정. 그게 대우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가 되겠죠? 역의 부정이 대우니까요. 그래서 Q가 아니면 P도 아니다가 돼요. 자, 근데 이걸 왜 굳이 이걸 해야 되냐? 이걸 알아야 쉽게 빨리빨리 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명제와 대우. 얘네는 참거짓이 같습니다. 참거짓이 같다고요. 한 번 듣고 그냥 이해하는 걸로는 헷갈릴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문장을 갖고 자꾸 만들어 보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나중에 한 번 더 수업 중에도 또 할 겁니다만 지금 이 문제 두 문제나 여기 걸려 있어서 이걸 알아야 설명할 수 있으니까. 자, 명제와 대우는 반드시 참과 거짓이 동일합니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에요.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입니다. 그럼 여러분, 역하고 이도 참 거짓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역과 이를 쓸 일은 많진 않고요. 명제랑 대우를 알면 거의 할 수 있어요. 아무튼 명제와 대우는 참거짓이 동일하고요. 역과 이도 참거짓이 동일합니다. 특히 명제와 대우는 잘 알아두셔야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대우 만들기를 한번 해보고 이것도 풀이하려면 좀 걸리니까 만들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자, 일단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의 대우가 뭐예요?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은 것이다가 되겠죠. 네, 이렇게요. 역으로 만들어서 not, 아니다로 바꿔주셔야, 부정을 해주셔야 대우가 됩니다. 그럼 당연한 말이죠. 왜?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 땅이 젖지 않았으니 비가 안 왔다. 너무 당연하죠. 두 개가 딱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도 참거짓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드릴 건데 요거 배운 것만으로 여러분 얘네들을 다 한번 요렇게 쉬는 시간 동안에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어차피 수업 시간에 이따 풀이할 때 요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 지금 드릴 거고요. 10분 뒤에 다시 시작할게요.